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막는다고 하죠. 기온도 상당히 오른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30도 이상까지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번 주말 역시 모처럼 막다고 하죠. 그동안 주말마다 비가 내려서 모처럼 밖에서 여름을 보내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실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주말은 막다고 하니까 여름 가기 전에 밖에서 여름을 좀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매주 금요일 날 함께하는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일이 많죠. 예. 금요일 날부터는 일이 없는데. 자, 현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부터 좀 꼽아보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 네. 이번 주에 제가 꼽은 속담은 태산이 평지된다라는 속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엄청나던 태산이 어느 사이에 먼지만 남기는 그런 평지가 되어 있다.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이 참 더덥다. 예. 그리고 변천이 매우 빠르고 더덥이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담은 속담인데요. 역시 요즘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저는 너무 성급하다. 정말 차분하게 국민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다가야 되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좀 서두르는 느낌들이 많이 보이고요. 집권당도 그렇고요. 야당은 또 거기에 뭔가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목을 잡는 식으로만 뭔가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다. 좀 국민을 믿고 정말 태산이 평지되는 그런 세상 상황들, 상전벽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밖에 있을 텐데 너무나 그런 조급증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도 조금 있으면 6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월 10일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검증이 들어갈 텐데 열심히 그런 정책들에 입안을 하고 또 중심을 잡고 꾸준하게 국민을 믿고 달려가야 될 텐데 뭔가 정책에 있어서 좀 서둘러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이고요. 야당도 대통령의 정책을 소통을 쇼통이라고 폄하하거나 아니면 외교 정책을 구걸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발목 잡기에만 치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여당 야당 모두 국민을 믿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적폐 정말 잘못된 정치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또 성장 동력도 찾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텐데 조금 여야 모두 국민들께는 뭔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천천히 서둘러라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속담이죠. 이걸 가져왔는데요. 세계적으로 나가셔. 예.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터키도 했었고 중국도 했으니까.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 그래서 이 천천히 서둘러라는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현실에서는 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김홍국 교수님하고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할 때는 급하게 하고 또 신중하게 할 건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급하게 해야 할 건 사드 문제나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은 좀 급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그 객관적인 상황하고 다르게 한가한 분위기.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은 탈원전이나 남북 대화 부분이나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은 내부를 어떻게 정돈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렇게 천천히 하고 대여 공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급한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정치권 모두가 좀 신중하게 할 부분과 급하게 할 부분들을 좀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지금 사실 요새 이 문제 불거지는 거 보면 이것도 수습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사춘제 계란 많이 드시죠? 그렇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문제가 다 되고 있어요. 소세지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영국이죠 이거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소세지 계란 뭐 이번엔 닭에서도 DDT가 검출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말 네, 정부에서는 신속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심을 잡고 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식품안전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일상생활이 불안하다. 우리 뭐 세월호 참사에서 봤지만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먹을거리에서 식품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큰일이죠. 특히 뭐 생필품, 생활에 쓰이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생리대 문제. 도 있었고요. 맞아요. 좀 아까 네, 독성 생리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카드뮴 폰 케이스에서 뭐 카드뮴 기준치에 뭐 9,000배가 넘는 그런 검출이 휴대전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라든가 또 먹는 문제, 특히 소시지 말씀하셨는데 뭐 영국에서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서 이제 이형 간염이 검출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시에 빠르게 국민들께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혹시라도 뭐 수입이라든가 또는 유통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될지 정부가 적절한 대책과 또 입장을 밝혀주고요. 우리 소비자들도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그런 소통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그 DDT라고 하는 건 뭐 그 자료 화면에서나 불법한 얘기인데 이게 검출됐다라고 하니까 좀 놀라운 이게 측면이 있죠. 반감기가 길어가지고 과거에 사용했을 때에 그게 토양에 남아 있으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해당 사육자도 농약은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땅에서 나는 잔류돼 있는 DDT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DDT 같은 경우에도 이 DDT 문제도 그렇지만 식약처가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제?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의사협회에서 그거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식약처도 조금 조급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일관적인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그런 일관된 목소리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신중하게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자의 능력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조에서는. 그래서 책임자가 정말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겸비하고 잘 관리를 해야지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죠. 지금 정부에 대해 식약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교수님은. 정부는 좀 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뭐 2.6개의 계란을 먹어도 평생 안전하다. 사실은 굉장히 뭔가 믿을 수 있는 얘기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체에 농축이 되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반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수치를 얘기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더 이 상황이 납득이 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식약처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과연 어느 정도로 부처를 장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식약처장의 자질 문제 그리고 업무 능력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 식품 안전의 사령탑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식약처의
정부의 대응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만큼 지금 안정적이지 못하다.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만일에 문제가 있고 위해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식품 안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부의 이런 수치까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사령탑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 보입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처음에 식약처에서 먹어도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러고 나중에 발전된 건 그래서 은폐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약처장이 그런 데에 있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실수를 하죠. 총리가 짜증냈다. 뭐 언론이 문제다. 뭐 직원들이 소홀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책임을 다 다른 데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식약처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럼 식약처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그 일정 시점이 지날 때까지 장악이 안 되면은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결단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시점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이 혼란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리대 문제도 있고 지금 국민의 안전 먹거리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식약처장이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뭐 좀 다른 대안을 찾는 방향을 좀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얘기할 부분 내가 오늘 일이 좀 많다 그랬는데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생중계는 안 되죠. 법원이 불허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와, 이 인권, 그리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1심이라 하더라도 최종심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충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홍국 교수님. 일단 법원의 입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이 두 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은 분명히 존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특히 세계에서.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런 기업인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물 좀 드시고 하셔도 돼요. 네네. 그런 기업인데 네.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결국은 국가 최고의 대통령이 비선 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 중에서 네. 뇌물죄와 이와 관련된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의 중요성들을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이 한 10개월 정도 아하. 이 상황들을 지금 지켜봤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정말 후세에 이런 징비록을 쓰는 심정으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중계가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또 법원의 결정은 또 존중이 돼야 되겠죠. 예. 자, 김우석 부수장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되어 있느냐, 사법부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재판은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과 알 권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법익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개를 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저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개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지금 공정한 재판을 하기에는 행정부나 입법부 이런 데에서 압력이 너무 강해요. 게다가 여론 부분들도 문자 폭탄이 뭐 신상 털기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개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안에서 결과가 그 공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과정도 일단 공정해야지만 결과가 공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뭐 오후에 일단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보고선 이후에 어떤 평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이제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의 실질적인 그 오너에 대한 어떤 판결일 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지대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 이미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라는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재판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생중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 외국에서도 뭐 여러분 보시지만 미국도 다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생중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생중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논란보다는 결국 전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생중계가 됐어야 되고, 또 이번 내용들, 이제 특검에서는 1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큰 중형이죠. 과연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안의 중요성과 중대성,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정말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 18가지 그 혐의가 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건 역시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공여자에게 유죄를 한다고 하면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법부 내에서 그런 형량, 앞뒤가 안 맞는 거를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구속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구속 때도 1차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근데 2차에 구속되면서, 유죄 쪽으로 확 쏠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번에 본재판에서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유무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만 해도 양형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게 역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인용이 되면은 다른 죄도 다 성립되는 거고,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은 다른 것도 다 무죄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역시 뇌물죄를 고리로 해서 받은 사람과 준 사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이 고리에서 뇌물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적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잘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전례가 되는 거고, 사법부의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메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하시지만 법과 양심 그리고 증거주의에 의해서 아주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2시 반이죠? 그렇습니다. 2시 반이죠? 예, 2시 반입니다. 야, 제가 만일 판사라면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저걸 또 양쪽을 다 다독이면서 할까. 야, 이거 2시 반에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진짜. 어려운 재판일 거고요. 그러나 재판부가 정말로 역사적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려 있고, 앞으로 정말 경제 분야 이 부분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유라 씨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뭐 삼성이 벌였던 그런 여러 가지 행각들. 과연 그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얼마나 증거주의와 또 법이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또 판결해 줄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전 세계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잠시 소강 상태지만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위기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엄동설안에도 보면 반드시 온다.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언젠가는 이 사태,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끝나겠죠. 끝나는데, 이럴 때로 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스탠스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전 누구든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 물론 또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엄동설안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연의 원칙이 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죠. 문제는 지금이 해동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한겨울에 나와서 씨를 뿌리면 씨도 죽고 농부들도 헛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해빙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급하게 나와가지고 헛고생을 하고 또 그 작업 자체가 씨가 말라 죽어 얼어 죽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 이 중요한 시점에 겪어야 하느냐 이런 반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겨울에는 자중자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한겨울이다. 이 한겨울에 잘 자중자애하고 몸도 잘 추스리고 이렇게 해야지 새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좀 조급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차분하게 준비하고 씨를 뿌릴 그런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얼마나 말이 오갔습니까? 화염이 오가고 거의 뭐 전쟁 분위기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국제적 상황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특히 북한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바뀌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흐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압박과 제재만 하다 보니까 아무런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말 우리 대북 정책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에서 이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제재 압박을 하면서도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장 또는 북한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가. 중국도 이용해야 되고 미국도 이용해야 되고 여러 동맹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가야 된다. 일방적인 관계로 과거처럼 제재 압박만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그런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북한을 바꿀 수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우리의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명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런 국가들과의 외교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뭐 일각에선 8월 위기설이다 9월 위기설이다 말들이 많은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엔 그 8월 위기설은 뭐 사실 뭐 지금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 신빙성을 안 들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올 연말 혹은 내년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한다면 또 한 번의 위기는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위기는 위기고 우리는 이 위기에 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차분한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이죠. 8시 40분 05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입니다. 탄천 1교 부근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는데요. 복정 교차로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10분 이상 소요되고요. 오늘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어려운데요. 이유는 적재물 때문입니다.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 대형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아직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통과하는 데만 55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정체인데요. 20분 이상, 다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인데 이 구간도 1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매주 금요일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제 문제 고민하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2018년도 예산안을 이제 편성을 하고 겠죠. 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산도 국회에 이제 제출하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산 규모가 증가할 것 같다는 예측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9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은 한마디로 팽창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선거 때 공약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기조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 책임제, 최저임금 인상, 병사급여 인상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 규모가 428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400조 정도 되나요? 올해 예산안이 400조 5천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증가율로 치면은 올해에 비해서 예. 7%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가율이 빠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면요. 우선 그 일자리 예산과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일자리 예산은 12% 정도 늘어나고요. 네. 보건복지부 예산이 20% 이상 늘어납니다. 또 안보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서 국방비가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네. 병사급여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오른 그런 예산안을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특히할 만한 것은 이번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과거 예산안에 비해서 파격적인 예산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7%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아진다고 자원 조달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7% 예산 증가 이거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것이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점이죠. 근데 네. 우선 내년도에 예상되는 세수 자연 증가분이 15조 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자 증세 금액이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 20조 원은 이제 조달이 된다 하는 건데 이걸 감안해도 내년에는 그 재정 적자가 25조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데요. 내년에 경기가 나빠서 세금이 덜 거치면은 이제 15조 원 이제 추가 세수 이것이 이제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해마다 정부가 그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더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이제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25조 원 그 국채 발행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재정은 상당히 불안한 구조로 된다. 이런 어떤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어쨌든 지금 자전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세출 구조 정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전 건전성 이거 당연히 우리가 유지해야 되죠. 예. 그래서 과거 정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로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그동안 쓰는 그 예산을 이제 삭감할 때는 삭감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과거 정부의 적폐 예산이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반하는 그런 예산은 깎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산이 SOC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인데요. 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토건 사업으로 경제 성장하던 시대는 지났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서 경기 살리는 것은 적폐다. 이런 어떤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그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SOC 예산이 22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내년에는 이것이 18조 원대로 크게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산업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인데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은 산업 지원 예산을 이제 소득 지원 예산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개발 R&D 예산을 올해보다 한 10% 줄일 것이다. 예.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지금 표방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 개발 예산도 한 7% 줄일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친정부 단체 지원 같은 국정농단에 활용된 그런 예산들을 대폭 줄이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그 1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채권도 발행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년 국가 채무가 한 700조 원 된다고 맞죠? 예, 넘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팽창 예산을 계속 짜면은 그 국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내년부터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올해 말로 이제 682조 7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요. 그 국내 총생산 GDP의 39.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가 채무가 지금 72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 지출 증가율을 3.4%로 가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재정 지출 증가율이 7% 정도 된다면은 내년에 국가 부채는 아마 740조 원도 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 GDP의 이제 43%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가 그 채무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만 이제 계산을 하고 공기업 부채나 연금 충당 제외돼 있군요. 예, 이런 건 이제 합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합친다면은 그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예, 국가 부채 수준도 문제지만은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국가 부채가 2000년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11조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것이 2008년에 309조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533조 원. 그리고 내년에 이것이 이제 700조 원을 훨씬 넘는 건데 이 속도는 재정 위기를 겪은 남유럽의 나라들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위기를 이제 겪기 전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 그 재정 지출 증가율 보면요. 포르투갈이 8.9%, 스페인이 7.0%, 그리스가 4.9%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이 7%가 넘으면은 이제 그 나라들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경제 구조라든가 부채의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꼭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복지 안복방비 병사급여 이런 거. 근데 이런 거하고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은 되겠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 포함되어 있는 178조의 그 공약 네. 지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걸로 충분하냐? 예.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부족하다는 어떤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대 과제에 178조 원 투입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내놨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책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인데 이것만 예산이 30조 6천억 원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 앞으로 추가적인 다른 정책이 나오면은 이제 178조는 훨씬 넘을 가능성이 있죠. 정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100대 과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제마다 예산 책정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는데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24조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5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제 채용을 하면 30년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산 필요한 것이 327조 원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결국 178조 원 가지고는 극히 이제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확실히 그 재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결국 부자 증세 1년에 한 5조 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증세라든가 국채 발행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재원을 조달할 것 같은데 경제가 살아나서 이걸 이제 감당할 수 있으면 물론 좋은데요.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정말 그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경제 살아난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정 지출도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수단이다. 예.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부 내년도 예산은 소득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이 총 140조 원 규모인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제에서는 좀 모험이 될 것 같은데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그 SOC 예산하고 R&D 예산 이걸 줄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책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뭐 좋은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건데 특히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줄이니까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죽더라. R&D 투자 줄이니까 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줄더라.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없애자고 하니까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쓰러지더라. 또 법인세 올리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더라. 이런 현상이 만약에 나타나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면은 정부 정책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너무 이제 이렇게 벼랑간 바꾸는 것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 좀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이거 통과되려면 야당의 동의는 필수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욜로 정부라고 그러거든요. 욜로라는 말이 이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소비 행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 정부는 어떻게 된 관계없다. 현 정부가 마음대로 빚을 늘려서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새로운 어떤 정책 기조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이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내놨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비판다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정부는 뭐 좌파 정부다. 국민 세금 낭비한다. 경제 망친다. 이렇게만 나오면 경제가 더 불안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야당도 건설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예산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영역을 떠나서 이 나라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예산 그 제대로 날짜도 못 지키고 통과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만 손해고 경제가 정말 방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일이 이제 예산 통과 시한인데 계속 싸우다가 졸속으로 통과실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국회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부도 어쨌든 지금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되 약간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주말에 잘 재충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